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은요, 주디스 벨몬트의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입니다. 이 책이 처음 발행된 것은 2020년 6월 10일이니까 바로 지난달에 발행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7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다른 영상을 찍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8월이 되기 전에 7월 달에는 꼭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급하게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주디스는 40여 년간 상담 심리를 진행해온 세계적인 상담 치료사입니다. 주디스는 이 책을 자신이 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비판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실패했다거나 또는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것, 세 번째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련의 행동이나 이런 심리 상태들은 대부분 자기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디스가 40년 동안 사람들과 이 상담을 해오면서 깨닫게 됐고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실은 이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한다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참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심지어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사실은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한다고 하니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상태로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교육학자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교육적 목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의 자존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준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한자적으로만 풀이를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학 입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 자존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존감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위대함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 없이 바로 이 순간 내 삶과 내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를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 스스로의 위대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의 정확한 정의라고 심리학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주디스는 저희의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10가지의 여정의 단계를 통해서 저희 자존감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10가지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가치 높이기입니다. 보통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일단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고 낮은 자존감 상태에 있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낮은 자존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 양태가, 첫 번째가 남의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대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거절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의견을 자신을 비판했다.
남의 발언을 나를 비판한다고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저를 본 친구가 야, 너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좀 살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저를 받아들이고 그래 보이니? 나 몰랐는데 안 되겠다. 지금부터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건강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나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비판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쟤 정말 나쁜 애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막 배신감도 느끼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죠. 괜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싫기 때문에,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축이 돼서 다음부터 내가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 이제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친구들 모임에 이제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기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의 80% 정도가 스스로 자기를 보는 관점이 자기가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는 남의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남의 허락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롯되는 게 바로 우울감과 또 불안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보는 관점,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내 그 감정 상태가 막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상대편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기 천국 올라갔다가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지옥으로 내려가고, 아이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저기 천국 갔다가 아이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무조건적인 자존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자존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는, 자존감은 절대 남하고 비교해서 얻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하고 비교해서 얻어지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우월감이고요. 또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느껴지는 어떤 우월감인 상태를 가지고 내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월감은 자존감이 아니라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 우월감은 언제든지 열등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상대랑 비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게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세우는 언어 사용이 굉장히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전부 아니면은 말고,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언어 선택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뭐 제대로 하는 일이 뭐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무려면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어요? 하나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성적이고 건강한 사고방식의 언어로 바꾸면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좀 나한테 어렵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될 거를 난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의견이나 타인의 인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거기에 내 감정이 너무너무 휘둘린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면요. 이런 시각화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버스 기사와 버스 승객을 한번 이게 이미지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스를 모는 기사라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버스 안에 그러니까 술이 잔뜩 취한 취객이 뒤에서 막 이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운전을 그쪽으로 하냐,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뭐 차 안이 덥다, 차 안이 너무 춥다, 뭐 창문을 닫아라, 여더라, 막 뒤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버스 기사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차를 멈추고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 그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막 화를 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을 때 여러분이 버스 기사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럴수록 정신을 더 집중해서 내가 가야 될 노선과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길을 딱 닫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셔서 여러분은 운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스 기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내 감정이 너무 휘둘린다 느끼실 때는 자기 스스로를 버스 기사라고 생각하고요. 남의 의견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취객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뜻,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셔서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은 가시는 훈련을 자꾸 그런 내 모습을 시각화하는 거를 이 심리 상담사인 주디스가 이제 권하는 그 이제 자기 치료법으로 나오는 건데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은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완벽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해요. 그 완벽주의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완벽주의라는 거는 자존감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범이래요. 주범. 그 완벽주의자들은 대부분 그 뇌에서 이런 기제가 굉장히 작동돼요. 나는 이래야만 한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야만 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아주 흔하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희들 이제 그 들어온 의식일 수 있겠는데요. 뭐 자고로 남자란 이래야 된다. 자고로 여자는 이래야 된다. 자고로 뭐 애들은 이래야 된다. 자고로 뭐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 자고로 뭐 저기 사장은 이래야 된다. 자고로 뭐 직장은 이래야 된다.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 의식이 바로 나의 위대함을 그 저해하는, 나의 위대함을 그 드러낼 수 없는 그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하니까 부족한 자기 스스로를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그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 주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건강한 사고방식 만들기인데요. 건강한 사고방식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생각과 느낌을 분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자 찰스 스웨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인생이란 나에게 벌어진 일 10%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인 반응 90%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느낌은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해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걸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분이 나빠지게 만든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지만 실제로 인생이라는 거는 벌어진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사실 내 인생을 만드는데 90%가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똑같이 벌어진 일이다 하더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내 느낌까지도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을 이루는 90%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사고방식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우리한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이런 거랑 똑같대요. 투명한 유리잔이 있고 그 유리잔에 물을 채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 투명한 유리잔에 있는 그 투명한 물에 식용색소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식용색소 하나가 딱 떨어졌을 때 식용색소가 어떻죠? 쫙 퍼지죠. 그런 것처럼 나한테 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은 그 식용색소 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의식에, 내 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색소가 막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의식은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탁해지겠죠. 그래서 작은 생각이지만 그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울의 색깔, 그 식용색소를 잘 선택하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네 번째는 그 과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과거에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과거에서 배우는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과거에 갇히는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 자존감이란 책에서 정말 제가 정말 좋은 그 툴을 발견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뭐냐면, 저도 누구나 다 과거에서 배워서 진보하고 싶죠. 그러나 저도 모르게 갇히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 생각의 습관, 말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에 갇히게 되는 말 습관, 생각 습관은 바로 뭐냐면, 왜라고 질문하는 거래요. 왜? 그래서 이런 거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할까? 나는 왜 맨날 운동한다 그러고 맨날 왜 나는 운동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은 과거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주디스가 굉장히 좋은 툴을 뒀어요. 저희가 과거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배움의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그 외에서 한 번만 더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한 번 더 나가는데 그 한 번의 생각이 바로 뭐냐면 다음에는 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왜를 생각하셨다면 이어서 다음에는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하지? 왜 맨날 운동한다고 그러고 나는 운동을 안 하지? 거기까지 생각하셨다면 한 번 더 나가는 거야. 그렇다면 다음에는 내가 운동할 계획을 잘 한번 다시 짜봐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나한테 맞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서 배워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높은 자존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높은 자존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그 생각의 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제 5번째 5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5번째 여정은 자비를 키우라는 건데요. 최근의 심리학에서는 그 자존감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일 망정, 그런 자기 자신조차도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자기를 보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좀 친절하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6장 마음 챙김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6번째 여정은 마음 챙김 배우기예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요즘 이제 여러 이제 그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책 제목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들리는 말인데요. 마음 챙김이란 말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상태를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그럼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저기 산 정상에 올라가서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있든, 아니면 내가 막히는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든, 길을 걷든, 빨래를 하든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내 의식과 생각을, 모든 감각을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현재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각에 머물거나 오지도 않을 그 미래의 걱정에 내 의식이 계속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해안과 미래의 걱정에 제 현재를 지금 다 잃고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자기 현재가 모여서 인생 전체가 되는데, 그 현재를 놓치다 보면 뭐를 잃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현재를 살지 못했으니까 인생이 없어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 제 의식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과거의 회한, 과거의 추억이 내 생각에 머무르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에 내 의식이 가지 마시고요. 항상 밥을 먹든 길을 가든 청소를 하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내 의식을 순간순간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를 사는 거고 바로 마음 챙김이고, 그게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냥 어떤 한 구절, 그 구절 하나 때문에 마치 내 삶이 구원된 것 같은 느낌, 또는
내가 이렇게 갇혀져 있던 어떤 영적 뭐 그 세계가 확 열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바로 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앞으로 남은 제 생을 구원받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웨인 다이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의 업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나의 업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맞다. 저는 대부분 이제 누가 나한테 뭐 나쁘게 대하거나 저를 오해하거나 저한테 상처를 주면 거기에 저는 제가 당연히 인간이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제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의 업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업보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해결을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했다면 그 태도는 또 저의 업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아, 정말 맞는 말이다. 진짜 맞는 말이다.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정말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이고요. 제가 이 자존감에서 얻은 정말 귀중한 그 귀절이고,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정말 잊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말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까 나왔던 그 얘기랑 비슷한 건데,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그거를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밖에서 나에게 오는 자극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나의 반응,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진짜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살 도구를 얻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7장은 자기 돌봄 익히기예요. 이 자기 돌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자기를 돌봐라 그러면은 대부분 특히 엄마들이 많이 그렇죠. 좀 가족들 먼저 챙기다 보니까 사실 자기 돌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자기 돌봄 부분에서는 뭘 꼭 이제 연상해 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그 승무원들이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하죠? 어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누구부터 쓰라 그러죠? 옆에 내 자식이 있어도 어린 자식이 있어도 어린 자식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쓰라 그래요? 엄마인 내가 먼저 쓰라 그러잖아요. 자기부터 쓰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옆에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기 돌봄이라는 거는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봐야 누구를 돌볼 수 있어요? 내가 타인을 돌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너무 소진시키면서 너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게 되면 얻는 결과는 바로 뭐다? 우울증을 얻게 될 거래요.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감각을 얻을 수 있대요. 이 무감각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번아웃 같은 느낌? 완전히 소진해서 멍해지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이 주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중에서 꼭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몇 시부터 몇 시, 뭐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기 돌봄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책을 읽는다든가, 또는 뭐 글을 쓴다든가, 또 뭐 나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자기를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을 가지라고 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8장은 자기 주장을 키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뜻대로 인생을 못 사니까 내면은 뭐가 쌓이겠어요? 억울하죠.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근데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내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키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 주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팁을 이 책에서 주디스가 소개해 줬는데 바로 말 습관이에요. 말을 할 때 너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넌 내 말 듣고 있지 않잖아. 넌 내 말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말이래요. 근데 자존감을 높이려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너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제대로 내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너 내 말 듣고 있지 않잖아 이거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너한테 지금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에너지가 틀리죠. 그래서 너를 나로 바꾸는 언어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써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말이 어떤 투로 나가는지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너 중심이면 나 중심의 언어 습관으로 바꾸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이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인데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좋은 팁은 뭐냐면 해로운 관계를 끊는 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해요. 맞는 말이죠. 일단 해로운 관계부터 끊어야 되겠죠. 해로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 해로운 관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악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그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 악연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책의 저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악연은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로운 관계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뭐 부부 간의 관계는 제가 볼 때 뭐 잘하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관계가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다 하더라도 서로 에너지를 뺏기는 해로운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끊을 수는 없더라도 선을 그을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절대 선을 그어야 된대요. 거기에 너무 휘말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용서라는 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가 영어로 forgive잖아요. 그래서 이 for와 give가 이게 합성어가 된 게 바로 용서래요. 그래서 진짜 그 용서한다는 말의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그 forward, 나아간다는 뜻이죠.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게 바로 용서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서한다 그러면 뭐 남을 용서한다는 것만 너무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진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다시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거든요. 그게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와 타인이 더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장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예화로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디슨이 67세 때 그 자기가 만든 발명품 때문에요. 자기 연구소가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대요. 근데 대부분 그러면 67세인데 자기가 일생 자기가 연구했던 그 연구소가 그 만들어놨던 연구소가 연구물과 자기가 그동안 쌓아서 만들었던 그 연구 자료까지 다 물타서 없어졌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에디슨은 그런 화재를 겪고 그 다음날 그 화재 현장에 자기 부인을 불렀대요. 불러서 그 부인한테 그 화재 현장을 보여주면서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했대요. 진짜 어젯밤에 과간이었어. 일생에 정말 보기 힘든 구경을 내가 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재난이라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실수를 다 태워줬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재난도 알고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긍정도 이런 긍정이 없죠. 초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발명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라는 거는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내 인생이 뭔가 어떤 결과물을 막 만들고 있을 때는 감사가 절로 돼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내 뒤통수를 내리치고 나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근데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래된 비밀에서 이소연 씨가 그랬잖아요. 행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바로 뭐다? 감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거를 찾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곧 지금 나의 위기는 뭐로 바뀔 수 있다?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 삶을 인정한다는 거는 바로 뭐다? 내 삶을 인정하는 게 뭐야?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바로 내 삶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는 피하는 게 아니다,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그 기타 같은 현악기에 비유를 하는데, 현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어떻게 되죠? 정말 찢어지는 소리가 나죠. 근데 반대로 그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가 그거랑 같대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삶에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적당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거라는 거. 스트레스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가지 여정을 그 주디스의 그 지도하에 이제 10가지 여정을 한번 다 지나와 봤는데요. 저자는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기든 지든 또는 내가 뭘 해냈든 또는 해내지 못했든 내가 지금 되게 의기양양하든 또는 되게 움츠려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거고 치료될 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의 요체는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이 위대하다는 거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 내 삶이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 그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 자신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이 책 자존감은 단지 그냥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워크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이 끝나면 그 각 장마다 우리가 글을 직접 쓸 수 있고 저자의 그 질문에 따라서 내가 내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나의 심리 상태라든가 나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그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세계적인 심리치료사인 이 주디스를 제가 앞에 놓고 이분에게 내가 직접 심리 상담을 받는 듯한, 그래서 이 10가지 여정, 그래서 이 책을 덮는 순간 정말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낮은 자존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러면서 결국 행복해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듯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이 책은 단지 저의 소개 영상으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꼭 일독을 하시고 평생 옆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언제든지 펼쳐서 내가 좀 자존감이 떨어졌다 싶을 때마다 펼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 워크북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하듯이 한번 써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7월의 책으로 이 자존감을 소개하면서 오늘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